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강릉에서 오기는 왔는데, 저 춘천에서 한 14년 살다가 다시 강릉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강릉이긴 합니다. 근데 직장 때문에 춘천에서 좀 꽤 오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른데, 타 지역에 가가지고 혹시 이제 뭐 예전에 제천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강릉 원주대에서 왔다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원주대학교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강릉에 원주대학교가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캠퍼스 본교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가 강릉에 있어서, 다시 강릉, 직장을 그리로 이제 옮기는 바람에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춘천은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다시 살았던 데 다시 이제 오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금강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강자하고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금강산은, 뭐 독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죠. 분단에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분단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냥 금강산을 한번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특히, 여기 춘천에 계신 분들, 아마 어르신들 사진첩을 꺼내보시면, 일제강점기 때에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춘천에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어디로 해서 갔냐면 철원. 금강산 유람이 엄청 성행하다 보니까 철원까지 서울에서 경성에서 기차가 와서 철원에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전기철도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요. 금강산 전기철도가 개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100주년을 이제 맞이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8월 달에 다시 또 천원에 또 이 금강산 때문에 또 이제 가야 될 일이 또 생겼는데, 여기 춘천에 계신 어르신들이 철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금강산 전기철도를 갈아타고 금강산을 이제 가시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영월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98년에 현대에서 금강산 관광을 뚫었죠. 그때에 가는 건 고성에 있는 금강산을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98년부터 2008년에 이제 다시 여자분 이제 피살 사건 때문에 금강산 관광로가 막혔는데 약 10년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 다 외금강을 다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춘천에서 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금강을 갔다 오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금강산은 사실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이게 겸재정선이 그린 이건 금강 내산입니다. 내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닷가 쪽에 붙은 산을 외산이라고 그러고요. 이 서쪽 내륙으로 붙은 쪽을 내산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겸재정선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인데, 금강산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던 또 화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도를 많이 그렸어요. 의하고 로자 사이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가 혹시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12,000 봉은 상징적인 거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예. 근데 비로봉은 왜 비로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로자나부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로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비로봉을 기점으로 해서 줄기가 이쪽으로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로봉을 넘어서 고성 쪽으로 가면 외금강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꼭대기로 해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쯤에 내수점이라고 하는 외금강과 내금강이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영랑점이라고도 하는데, 그리로 넘어가서 외금강을 보게 됩니다. 이 비로봉을 기준으로 금강산 둘레가 80km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여기를 다 보려고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가서 보는 것은 진짜 수박 겉핥기식의 겉만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 그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그죠? 아까 꼭대기의 봉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비로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평창의 오대산을 가시게 되면, 평창의 그 오대산 제일 높은 봉우리도 비로봉입니다. 왜 그렇게 산에 부처의 모습을 닮은 봉우리라고 하는 정상 봉우리를 이렇게 붙였냐면요. 금강산은 원래 불교 성지였어요. 자, 오대산은 잘 아실 거예요. 문수 보살이 상주하는 상주처라고 하는 오대산이 그 중국이 이제 오대산 문수 신앙이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서 거기 오대산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문수 보살을 모시는 이제 상원사가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부처와 관련된 산 지명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 모든 산들은 부처와 관련된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강산을 얘기를 할 때에 봄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명칭이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은 금강, 여름은 복래, 예. 그 다음에 가을은 풍악, 단풍나무, 풍악, 그 다음에 겨울은 개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계절용으로 원래 불리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금강산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노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자, 아까 어떤 선생님이 12,000봉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불교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뭐냐면 화엄경에 여기 써놨죠, 제가. 단무갈보살을 다른 말로 법기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강산에 법기봉이라고 하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 단무갈보살이 12,000의 보살들과 법석을 하고 이게 설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화엄경의 그 동해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 금강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걸 여기로 이제 고려시대 지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계속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000봉이라고 하는 봉, 다 12,000봉 될까요? 아무도 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세도 근데 12,000이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보살이 12,000 보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12,000봉우리도 그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원래 그럼 금강산 이름은 금강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금강산을 부를 때는 상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어요. 상악. 서리상자를 써가지고 상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금강산에 대한 국가가 불렀던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의 사전조라고 하는 게, 사전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규범인데, 우리나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산천하고 바다, 전문적으로 악독 진해에다가 국태민안을 비는 국가주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이제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당나라에서 산천에다가 제사 지내는 규례를 사전으로 정비를 하는 거죠. 사전. 그 사전 제도를 신라가 그대로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모든 산천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 중에 국가에서 물론 큰 산은 대사, 작은 산은 중사, 더 작은 산은 소사.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소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간이 쉽게 얘기하면 초원간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사 지낼 예물을 내려보내주면 수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곳에 가서 산천제를 지내는데 그 산천제 풍속이 바로 대한제국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예. 그 산천제를 지내던 곳으로 바로 금강산을 상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원주에 가면은 지금은 가명제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 버렸는데, 원주에는 예전에 치악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원주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를 했잖아요. 그 치악제가 바로 치악산에다가 산천제를 지내던 걸 그대로 일제강점기 지나가지고 현대에서 그걸 모티브로 해갖고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디 있냐면 동학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악을 다른 말로 동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동학단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제가 쉽게 얘기하면 치악제로 이제 치악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상학이라고 하는 명칭에 서리상자를 쓰다 보니까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거 왜 서리상자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조선시대 학자들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교식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원래 금강산 이름이었던 상학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상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우리가 서리빨 같이 삐쭉삐쭉하게 돼 있어서 상학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기록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조선시대 기록에는 그렇게 해서 상학이 아니라 늘 산이 보이는 모습이 서리처럼 시다라고 해갖고 상학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는.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금강산은 우리가 계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잖아요. 그 왜 계골이라고 하냐면 금강산 돌로 돼. 돌로.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봐도 뼈처럼 앙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산에 담긴 모습 그대로 계골이라고 부르고, 안개가 끼게 되면 더욱더 희게 보인다. 그래서 상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가장 첫 번째 줄기 새끼산이죠. 그러니까 새끼산이 혹시 어떤지 아시는 분 있어요? 상학하고 비슷한 명칭을 쓰는 산이 하나 있죠. 그렇죠. 설악입니다. 설악. 금강산에서 첫 번째 줄기로 나와서 붙은 산이 설악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금강산하고 비슷한데, 금강산이 서리상자라고 하는 상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니까 이 밑에 사는 설악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의미를 달았냐면은, 서리상자라고 하는 게 눈설자보다 훨씬 더 희다는 의미가 강하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악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이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쭉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사계절, 그러면은, 자, 불교는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5세기 때의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불교식 명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강산에 대한 명칭을.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가 없죠. 불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계속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제 추광 남이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승려들이 만들어낸 아주 억설때 불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대부터 썼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계속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름은 복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복례. 복례 하면 누가 떠올리죠? 복례. 양상원이가 떠올리죠? 복례 양상원. 자, 복례는 여름을 지칭하는 그 명칭이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삼신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신산. 그러니까, 신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산인데, 다음 페이지인데, 이 삼신산에는 죽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주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전설이고, 특히 아마 진시황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 방중술사들을 보내가지고 영약을 찾으러 삼신산에 보냈다라고 한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 산이 삼신산인지는 잘 모르시지만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복례산, 그 중에 하나가 복례산인데 아주 재밌어요. 원래는 5개, 그러니까 발에만 먼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 산동반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쪽이니까 우리는 이제 서해 쪽이 되는 거예요. 발에만 먼 가운데에 5개의 신선이 살고 있는 섬이 있다. 그러니까, 삼신이 아니라 오신산이죠, 원래는. 그게 바로 복례, 방장, 영주, 원교, 대여라고 하는 5개의 신선이 살고 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사기 있어갖고,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불로장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고대부터 쭉 내려왔는데, 근데 이 섬은 땅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설에 보면은 둥둥 떠다녔어요. 이게 5개가 모였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야, 이거 하늘에 있는 천재가 그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야, 저거 다 떠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라를 각각 3마리씩, 섬 안에다 3마리씩 그걸 머리에다 받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걸리버가 거인나라도 가고,
난쟁이 나라도 가잖아요. 근데 그 거인 나라하고 난쟁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고대부터 믿었어요. 그 거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용백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 그 상상 속의 그 나라들을 표현한 지도,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이렇게 뚫려갖고 하나만 달려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인이 살고 있는 나라를 용백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믿었는데 그 용백국에 있는 거인이 자라를 6마리를 탁 낚시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6마리 자라가 어떤 놈들이냐면 바로 원교하고 대여를 바치고 있던 자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원교 대여사는 서국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아주 안 보이는 쪽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바래만 가운데에 3개의 산만이 남게 됐다. 그래서 삼신산이라고 하는 산이 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시황 말고 한나라의 무제도 이 삼신산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한무제는 그래서 산동반도까지 실제로 옵니다. 그 기록이 나와요. 한서에. 와서 삼신산이 어딘지 한번 자기가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산동반도에 가면은 바로 그 복례산의 이름을 따가지고 복례현이라고 하는 지역명도 지금 붙어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 삼신산이 발에만 먼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유행하던 삼신산 전설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삼신산은 걔들이 동방에 있다라고 한 삼신산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금강산을 삼신산 중에 하나인 복례산이다라고 신선이 살 만한 복례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럼 방장산은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옛날 기록들을 보면요. 지리산이라고 잘 쓰지 않고 방장산 또는 두류산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류산. 방장, 두류라고 하는 명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은 영주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주산. 하나 남았잖아요. 그 영주산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를 비교해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을 영주산. 그래서 제주에 가면은 영주 11경, 영주 무슨 뭐 이렇게 하고 영주라고 하는 명칭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나라고 하는 지명을 쓰지만 좀 요런 거 좀 알고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배웠다는 놈들은 조선시대에 배웠다는 놈들은 전부 다 제주도를 갔다 오면 영주일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주가 나오면 이게 제주도가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되고요. 방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면 지리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삼신산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냐면, 혹시 선생님들 답사 가시다 보면요. 우리 전통 연못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연못이 구성이 돼 있으면 꼭 거기 가면 섬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 소나무 하나 심어 놓고. 근데 제대로 구성돼 만들어 놓으면 바로 섬을, 삼도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신산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 조형을 한다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거기 삼신산 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삼신산은 유명했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조선시대에 그래서 천화도입니다. 천화도. 이게 쉽게 우주예요. 지구예요. 천화도에 보게 되면 자 이게 조선이 어디 있냐면 조선이 이제 여기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고 여기도 보면 이게 조선이고 이게 중국이거든. 삼신산을 이따만하게 표현해 놓습니다. 지도에다가. 여기에 이제 복례, 방장, 영주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그 상상 속의 그 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바로 금강산하고 지리산, 한라산이 이제 그런 삼신산의 별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에는 풍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풍악. 가을에는 단풍이 확 뜨니까 금강산을 보면 정말 풍악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가을에 쓰는 명칭이 아니라 원래 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돌산에 무슨 나무가 잘 자라냐면요. 단풍나무가 잘 커요. 그래서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는 산이라고 그래갖고 풍악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그러는데, 겨울에 그나마 많지 않은 나무 다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뼈처럼 생겼는데, 그나마 많지 않은 나무들의 낙엽까지 수르륵 다 떨어져 버리면 더 뼈대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계절을 대칭하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거는 19세기에 나와서 그렇게 명칭이 나옵니다. 예.
그러고 금강산에 다른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강산은 중양성이라고 하는 명칭도 쓰고요. 그 다음에 지달, 불교식으로 지칭하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양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그 중양성은 뭐냐면 그 유마일소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경이에요. 불경에 보면 부처의 무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자체를 중양성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다른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에다가 중양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은 그렇게 사계절의 명칭을 지금 그렇게 통용하고 쓰고는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에 따라 가지고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쓰고 있다. 근데 가장 원래 처음에는 상학이라고 쓰다가 그 다음에 풍악, 계골 쓰다가 불교가 들어오고 바로 여기가 고른 시대에 동아시아 동단의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의 동아시아 최고 성지가 되면서 이 산이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쓰는데 그게 그 명칭이 통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례라고 하는 명칭, 그 다음에 풍악이라고 하는 명칭보다 금강산이 워낙 많이 알려지니까 다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비판을 합니다. 잘못됐다.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명칭으로 쓰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 금강산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대표 명칭으로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도 우리는 꾸준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나온 불교식 명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강산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빨리 갈게요. 그럼 이제 그러면 금강산이 굉장히 불교적으로도 유명했지만 경관적으로도 가장 으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 옛날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금강산은 고려시대의 불교 성지로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고려가 원간섭기를 겪습니다. 원나라의 황실에서 금강산으로 시주돈을 보내가지고 금강산으로 예부를 가는 사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알만한 분 제가 한 분 예를 드릴게요.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죠? 예전에 하지원이가 나왔던 거. 그 기황후가 바로 금강산 장안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인물이에요. 그 기황후는 원래 그 원나라의 공료로 들어갔다가 원나라의 황제였던 해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제1황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황후의 오빠가 누구냐면 기철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기철은 대부원 세력으로 아주 고려에서 크게 활동이라기보다는 크게 위세를 떨쳤죠. 그러다 공민왕이 연회를 베풀면서 불러들여갖고 척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황후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뚜껑 확 열리죠. 그래서 최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1만의 병사를 줘가지고 고려를 침공을 시켜요. 공민왕을 퇴위시키려고. 실제 그 기록에 나오는 건데 그걸 누가 방어를 하냐면 최영 장군이 그걸 방어를 합니다. 충수왕의 동생이 원나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공민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히려고. 근데 그 기황후라고 하는 인물은 원나라 황실에서 굉장히 타나실리라고 하는 특히 자기 이제 후비로 있었을 때 정실 부인으로 들어왔던 제사항의 딸이죠. 뭐 죽을 것보다 여러 번 넘기고 하다 보니까 권력 쟁탈전에서 굉장히 큰 위험을 겪고 특히 자기 자식이 이제 황제에 오른다 아들이 이제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황제에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황후는 굉장히 크게 불교를 신봉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가지고 가장 동아시아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불교 성지인 금강산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강산 특히 장안사를 대대적으로 중창을 합니다. 거기에 장안사에 그래서 기황후가 중창했던 아주 잘생긴 동정이 원래 거기 하나 걸려 있었어요. 장안사에. 기황후가 조성한 거가 이제 명문까지 남아 있는데 그 동정이 어디가 있냐면 중국 위순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답사 가시다 위순박물관 가시면 거기 동정 걸려 있는 장안사 동정이 거기 걸려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황후가 조성한 동정인데 그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승려들이 중국
그게 포교하러 가려고 그 종을 떼어다가 중국에 어디다 갖다 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있게 되고, 아직까지 반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 성지로 유명해졌고,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잖아요. 역시 명나라 황실의 내명부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불교를 엄청나게 많이 신봉을 하고, 명나라 황제들은 도교도 많이 신봉을 했어요. 하고 명나라에서도 사신이 오면은, 조선에 사신이 오잖아요. 그 사신들이 어디 가냐면 금강산 가요. 그게 하나의 관례처럼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사신이 옵니다. 조선에 사신이 오면은 일본 사신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금강산 유랑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불교 성지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보내줘요. 한 번도. 왜? 금강산을 가는 육로를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게 되면 일본이 외구들이 내지를 들어가는 내지의 길을 알려주는 그 정보로 사용된다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보내주고 중국 사신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금강산에 가게 됩니다. 그만큼 불교 성지로 이제 유명해졌고 경치가 이제 굉장히 또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 구경하러 다니는 걸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행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관광 간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걸 뭐 언제 다음에 여행 가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때 사람들은 여행 간다는 얘기를 쓰질 않았어요. 유람 간다 그랬습니다. 유람. 유는 놀 유자고 람은 이제 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즐기면서 보는 건데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유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저 새끼는 지하 똑같이 비슷한 거 전공하고 놀고 먹는 거 전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유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상국장님 설명하셨듯이 답사의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의 개념도 있고 공부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간이 이제 저한테 허용된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근데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버스 대절해 가지고 아무 데나 하루 만에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우리는 답사하는 유적지를 가고 묻지마 관광은 어디가 좋은 데 가갖고 놀다가 오고 그러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어디를 유람을 갔냐면 산을 다 유람을 산. 그게 이제 공자가 등태산 소천하. 그러니까 태산에 올라가고 비로소 천하가 작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다음에 그거 잘 아시죠? 인자유산, 지자유수라고 하는 말. 인자유산, 지자유수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합쳐가지고 인지지락. 인과 지를 알 수 있는 즐거움. 그래서 인지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느끼기 위해서 가는데 뭐냐면 사대부들이, 공자를 신봉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성리학을 주자가 집대성을, 송나라 때 주자가 집대성을 하고, 온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의 국치념이 되는 게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자. 특히 이제 주자가 중국의 남학이라고 하는 이제, 남학 그 5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 하나에 가진 형산을 유람을 또 하면서 시집을 남기고 그래서 그 공자와 주자의 삶을 전범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대부들이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한 번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주 큰 명산 대천을 한번 유람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옛날의 관료들은 우리가 보통 문인관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면 관료고 문인이면 문인이지 문인관료는 도대체 뭐야? 그 사람들은 관료이자 학자이자 문인이자 문인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시 쓰고 글 쓰는 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제술과에 바로 시부책을 쓰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신들이 오면 그 사신들하고 시문 수창을 해. 특히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 나라의 조선의 문화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보통 사신을 수행하는 사람을 접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서급 이상이 갑니다. 접반사하고 시문을 수창을 해서 얘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시를 쓰고 그런 문장을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 했던 사회가 조선 사회고 관료들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고 왕 앞에서도 시를 썼어야 돼요. 왕이 시제를 주면 그걸 즉시 받아갖고 써야 되고 바로 그 글쓰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람이라고. 왜? 호연지기를 기르고 산수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뭘 주로 대상으로 시를 쓰냐면 바로 산수를 대상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의 한시를 보게 되면요. 그걸 이제, 경문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산수를 대상으로 한 시들이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 시의 80%는 다 유람하면서 쓴, 실제로 쓴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기후문예라고 보통 이게 기행으로 만들어진 예술이다 해서 기후문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대부들은 너도나도 일생에 한 번쯤은 그렇게, 산수를, 유명한 산을 가서 유람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금강산은 무조건 가봐야 돼. 평생에 그래서 소원. 그래서 그 선비들의 로망이 금강산 유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많이 갔던 곳도 금강산이고,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도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산에 대한 명성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우리 머릿속에 DNA로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가지는 못하지만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남북이 북한 관광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금강산 5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 겁니다. 자, 그 금강산을 가는데 가려면 뭐가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되죠. 가서 이걸로 카드 탁 해갖고 삼성페이로 찍고 예약해서 가고. 보세요. 가려면, 자, 보세요. 일단은 타고 가야 될 게 뭐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타고 가야 될, 뭘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대부리.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먹어야죠. 그러면 먹으려면 일단 쌀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반찬거리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말이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 가서 한잔 해야 되잖아요. 술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사대부가 지가 밥 해 먹나요? 밥 해 먹는 사람 데리고 갑니다.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여행을 절대 못 합니다. 자, 여행 갈 때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 말 타고 막 이렇게 여행, 말 타고 안 갔어요. 뭐 타고 갔냐면, 네, 여기서 써놨죠. 당나귀 타고 갔습니다. 당나귀. 왜 그러냐면, 말은요, 처먹기는 무지하게 처먹어요. 근데 빨리 뜁니다. 힘이 좋으니까. 근데 유람 가는데 뭐 그게 막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무슨 막 주마등처럼 막 수척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귀는 조금 먹고 지구력이 강해가지고 엄청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부상들이 말에다가 보찜을 싣는 게 아니라 나귀에다가 보찜을 싣고 갑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소설 보시면 그 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그 허생원인가요? 그 사람하고 자기 아버지 관계를 맺을 때 그 나귀 타고 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려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거머쥐죠,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그 나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나귀를 타고 유람을 다니는데, 그 나귀도 한 마리 살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돈이 비쌌어요. 그래서 선생님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 아시죠? 열알기 쓰신 분. 연암 박지원이 나 평생에 한 번에 금강산 가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래서 야 가자. 야 지원아 연암아 우리 금강산 한번 가자 그랬더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나귀 살 돈이 없어갖고 못 간다. 그래서 친구가 돈 100냥을 박지원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를 사서 이제 금강산을 유람을 하면 자기 꿈을 이제 이루게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자 이제 여기서 유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설명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상류층의 문화가 바로 여행이고 거기에서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금강산과 그 다음에 관동팔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자, 이거는 이렇게, 이건 강세왕이 자기가 이제 송도, 지금 개성이죠. 개성을 유람할 때에 이 그림 그렸는데 이게 자기 모습이에요. 수종자 하나 데리고 나귀 타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습, 나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은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야, 진짜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또 특히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고배 아파 죽겠는데 산에 어떻게 올라가요? 물론 산에 걸어 올라가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못 가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보드게임 합니다. 보드게임. 보드게임 잘 아시죠? 보드게임. 그거를 이제 승남도 놀이라고 합니다. 명승을 유람하는 놀이판이 유행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이게 바로 이게 승남도인데, 자, 승남도의 가장 메인에다가 새겨놓는 게 뭐냐면 바로 금강산이에요. 예. 여기 보면 비로봉 이렇게 써놨죠. 금강산 봉우리들을 메인에다 새겨놓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걸리면 이제 벌주도 마시고 그러는 이제 그 승남도 놀이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와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 와유는 뭐냐면은 누워가지고 산수를 유람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남이 쓴 여행기를 보거나, 그걸 산수유기라고 보통 하는데, 여행기를 보거나 또는 그림을 감상을 하면서 유람을 대신을 하는데, 저희 와유 문화는 유람 문화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일세를 풍미했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수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가장 많이 그려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행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와유 문화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수가, 예전에는 우리가 진경산수, 실경산수라고 하는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진경산수의 대가는 겸재정선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겸재정선이 진경산수로 유명해지게 된 거는, 그 전에는 중국의 산수를 갖다가 그대로 그림을 베꼈다. 그걸 임무한다 그러거든요. 그 그림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겸재정선이 뭐 인왕제색도라든가 이제 금강산도를 그리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수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정선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겸재정선이 시초다라고 이제 하는, 그거 어떤 이제 학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겸재정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산수는 고려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양학자들이 그런 연구들 많이 진행을 했죠. 고려시대 예성강도라든가, 고려시대에도 금강산도를, 그리고 심지어는 세종 때에도 금강산도를 무지하게 많이, 왜 중국 사신들이 오게 되면 금강산을 가보자 그러죠. 못 가보니까 그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왕이 화원을 보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오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는 거고, 화가들은 그걸 업으로 삼으면서 직접 유람을 가서 산수를 앞에 접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진경산수 또는 실경산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대유행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 실경산수가 발달하게 된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4대 부대에 누렸던 가장 고급진 문화, 조선 후기를 풍미했던 문화가 바로 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역시 우리 머릿속에 여행을 좋아하게 된 DNA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실 때, 우리 강원도, 뭐 특별자치도라고 안 할게요. 그냥 강원도 간단하게 할게요. 강원도가 항상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 1번지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가 관광 1번지였던 것은요, 조선 초부터 계속 관광 1번지였어요. 계속.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왜? 금강산하고 관동팔경 때문에. 타이 추종을 거의 불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더군다나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만큼 유람의 욕구가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심지어는, 이것도 드라마에 나왔죠. 만덕이라고 하는 여자, 제주도에서 만덕 거상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백성들을 구휼을 하니까, 그때 근데 정조가 만덕을 도성으로 불러 올려요. 상을 주려고. 근데 만덕한테 너 상 줄 테니까 뭐 할래? 그랬더니 만덕이 상 다 필요 없고 자기 금강산 한번 유람해보고 싶으니 금강산 한번 유람. 마녀자들이 여행 가는 건 쉽지 않았죠. 뭐 김금원의 이제 호동설악기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그래서 만덕이 금강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정조가 사람들 보내서 금강산에 이제 구경시켜갖고 제주도로 이제 돌아가. 그리고 정조도 금강산 무지 보고 싶은 거야. 관동팔경하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왕도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근데 못 가잖아요.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화원이 누구였냐면 김홍도예요. 잘 아시는 김홍도. 김홍도가 도와서 화원이었고, 그 다음에 안기차가 벼슬까지 지내는데 그림 잘 그려가지고 김홍도를 불러요. 야, 너 가서 금강산하고 관동팔경 싹 그려가지고 와. 왜? 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김응환이라고 하는 화가를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대관령을 평창 쪽으로 해서 횡성을 지나서 평창으로 해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에 갔다가 밑에 저쪽 밑에 망향정부터 해서 거꾸로 이제 삼척 축소로 강릉, 양양, 예? 그다음에 고성, 외금강 보고 넘어가서 내금강 보고 기마 철원 보고 서울로 돌아가는데 66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남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임금한테 바치는 그림을 이제 어람용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람용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서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그 스케치하는 걸 가지고 다시 채색을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비단에다가 그 그림을 또 옮겨 적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벌의 66폭의 그림이 세 벌의 그림이 남아 있는 거. 근데 임금한테 바친 그림은 임금이 자기 이제 사인가 누구한테 줘가지고 불에 타고 없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어람용 그림은.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20, 30년 전에 개인이 바로 김홍도가 두 번째, 초벌 그림 말고 두 번째로 그렸던 그림을 소장한 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 갖고 아주 떠들썩했죠. 그게 바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금강사군첩이에요. 금강사군첩 치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케치한 그림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정조가 보고자 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금강산 얘기가 무슨 99암자 이렇게 암자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예문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막론하고 그냥 줄지어 이었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유랑 가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겨울에는 안 가요. 겨울에 가면은 눈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안 가고요. 주로 이제 봄, 가을. 우리도 지금 봄, 가을 잘 다니죠. 봄, 가을에 주로 여름에도 잘 안 갑니다. 장마가 져서 계곡물에 휩쓸릴 염려가 많아서. 그래서 금강산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신선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다. 이게 바로 선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바로 복내라고 하는 명칭이 이 금강산이 삼진산에 나오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 같아라고 하는 이제 명칭. 그래서 금강산을 좋아했던 양사원이 자기 호를 복내로 짓습니다. 간송문수를 했었거든요. 네, 복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자호를 쓰게 되는 거고, 금강산 유람은 일제강점기 때 오면 더욱더 성행해져서 전기철도까지 나서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동해안 외금강 쪽에 또 금강산을 개발하는 루트를 만들자라고 그 총독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금강산에 광물이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금강산 통째로 날아갈 뻔했어요. 거기에 중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중석이 뭐냐면 우리가 탱크를 갖다가 그 대전차포를 만드는 탄두에 쓰이는 중석, 굉장히 딱딱한 금속인데 그게 금강산에 대량으로 지금 매장이 텅스텐인가 매장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파지를 않는데 영월 상동에도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채광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싸니까. 그래서 근데 일본 놈들이 그거를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금강산을.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병참 기지화 하면서 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 그전에는 걔들도 중국 걸 갖다가 썼는데 중국하고 만주사변 일으킨 이후에 중국하고 적국이 되니까 이거 파야 되는데 금강산 그래가지고 개발하자 괴 논리를 계속 펴다가 결국은 총독부에서 금강산은 그거보다 관광을 먹고 사는 게 더 많으니까 금강산 그래서 보존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금강산 지금도 그래서 금강산 외금강인지 일부에 텅스텐 광산이 지금도 있어요. 북한에서 팠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 그거 이제 안 파고 내비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까지 꾸준히 계속 이 금강산 여행이 계속 그 유행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금강산을 내외 금강을 한꺼번에 그린 화가는 없습니다.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정수영이라는 화가가, 구도를 좀 달리해서 전체를 그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한 그림은 아니죠. 앞에 제가 처음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림도 경제정선의 금강전도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금강내산청도라고 하는 정선에, 정선은 3번은 금강산을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풍악 내산청남,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풍악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잘 보이시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봉우리와 장소의 명칭을 다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대기는 역시가 다 비로봉이고요. 근데 이 금강산은 이 전도를 보실 때에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오른쪽은 전부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산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왼쪽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나무들이 많은 거니 골산에 대비해서 뭐라고 부르면 바로 육산이라고 부릅니다. 살이 많이 붙어 있다. 예. 그 정선의 이 전도는 항상 왼쪽은 육산, 육실알이 아니에요. 육산, 오른쪽은 골산.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 이 금강산과 관련되면 우리가 늘 약간 좀 뭉클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북한 평양예술대학교에서 그 탈북한 가수가 부른 그림금강산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림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강의하기 싫어가지고 노래 들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좀 작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사에 비로봉 저봉우리 예대로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6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거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가곡이죠. 예. 노래하는 가수가 명성입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탈북한 가수거든요. 평양예술대학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파페라 유일하게 북한에서 넘어 성악 전공자 중에서 파페라를 부르는 가수예요. 이게 굉장히 좀 지금은 좀 시들한데 한동안 꽤 인기를 좀 끌었고 음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림금강산 노래는 이 명성이 걸 주로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듣거든요. 왜냐면은 야, 저 생긴 건 저렇게 안 생겼는데 무슨 노래를 듣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금강산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왠지 저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요. 금강산 강의를 가끔가다 가는데, 예. 그래서 잘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동요는 뭐 크게 듣지는 않지만,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정수영이라고 이것도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가 정수영이 그리는데 이게 유일하게 외금강에서 금강산을 바라본 전도가 이분이 그린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겸재정서는 전부 내금강만을 이제 그리는 거고. 자, 이게
이게 금강산 조감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금강산 관광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광공사에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이제 한 사진인데, 사실 이거 갖고 제가 설명을 쭉 드려도 다 끝낼 수 있는데, 여기가 비로봉이고요. 이 비로봉을 기준으로 요 계곡을 따라서 내금강, 여기가 외금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금강 안에 가장 유명한 사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안사, 그 다음에 표운사, 유점사. 사실 유점사는 내외금강 경계에 있어가지고 외금강 쪽 얘기라고 하겠는데 모호해. 그 다음에 외금강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 이제 신계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4개 사찰이 금강산 4대 대찰, 4대 대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표하는 사찰이요. 표운사는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계사는 불이 타갖고 없어졌는데, 저 신계사는 이제 2007년인 건데, 이제 그 대북 관계 좋았을 때에, 우리나라 조계종하고 조선 불교도 연맹입니다. 거기는 그 팀들하고 같이 해서 신계산 다 복원을 지금 해갖고 신계산이 그때 다 복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금강산에서 중심 사찰은 표운사예요, 표운사. 그 표운사가 바로 이 금강산을 얘기하는 단무갈보살이 상주하고 있던 주처, 그 주 모시고 있는 주 사찰이 표운사고, 그 표운사는 사진상으로만 저도 이제 가보지를 못했는데, 사진상으로만 보면 부처를 모시는 금당이 문하고 이렇게 삐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표운사에서 보게 되면 동북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금강산에서 얘기하는 단무갈봉, 법기봉이 거기에 보이거든요. 거기를 정면으로 해가지고 금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는 보통 이 가람 배치가 정면으로 돼 있는데 산문이 오른쪽에 있고 이 왼쪽에서 봐야 이제 그 금당이 이제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절 중에 하나가 정양사라고 하는 절도 내금강에 있습니다. 장안사는 근데 보통 우리가 장안사가 많이 알려졌죠. 왜? 노래 때문에. 장하던 금전벽우 잔재대 연화문터에. 근데 그 노래 요즘 잘 안 나와요. 그 노래가 이제 바로 이은상 선생이 그거를 이제 가사를 시를 쓴 거죠. 시를 쓰고 누가 그걸 작곡을 했냐면 홍남파가 작곡을 합니다. 예, 근데 홍남파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가곡들이 요즘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요.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 가면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는 이제 함효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를 쓴 거를 홍남파가 거기에다 곡을 붙여갖고 전 국민이 애창하는 이제 곡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홍남파가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노래가 아웃됐어요. 물론 그 노래는 장안사보다는 많이 유튜브에는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 경포호수에 가면 그 함효영 시하고 거기에 그 시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버튼을 탁 누르면 홍남파의 노래가 쫙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노래 이제 없애버리고 작사 함효영, 작곡 홍남파인데 작곡 홍남파를 정으로 탁 쪼아가지고 그걸 싹 날려버렸습니다. 네. 장안사도 굉장히 좋은, 장안사는 흥망이라고 하는 부분. 이은상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장안사에 갔을 때 장안사는 폐허가 되고 없는 상태. 지금도 복원이 안 됐어요, 장안사는. 예. 아까 장안사 거기에 그래서 그 기황후가 발언한 동종이 거기에 이제 있다라고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산에서 이 사실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는 흑백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음에. 자, 금강산을 보통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서울에서 이제 도성에서 오잖아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오면은 철원을 갔다가 김화, 금성, 그 다음에 금성에 가게 되면 거기에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는 고개가 단발령이에요. 거기를 단발령이 올라가면 금강산이 쫙 보이고 단발령을 넘어가면 내금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금강은 조선시대에 회양도호부가 있던 곳이 내금강이고 지금은 북한에서 북강원도에서 금강군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준으로 금강산이 내금강은 회양도호부, 외금강은 바다 쪽에 붙었는데 북고성군, 그 다음에 통천군입니다.
지금 우리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남쪽 지역의 고성군은 간성군이죠. 조선시대 간성현, 수성군, 간성현. 그러다가 이제 분단된 이후에 원래 그 지금 북한에 있는 고성군이 원래 고성군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간성까지 합쳐갖고 전부 그 군단의 명칭을 고성군이라고 쓰다 보니까 남쪽에서 그 군 명칭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성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바람에 지금 북한에 있는 고성군, 남쪽에 있는 고성군, 고성군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저도 가서 강의할 때 북고성군, 남고성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고성군에는 금강산이 아주 없어요. 북고성군에 다 금강산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보통 그래서 한양에서 금강산까지 보통 이제 마기를 타고 쭉 가는데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가장 어디서 먼저 쉬냐면 금성이 피금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쉽니다. 한번. 여기도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단발령을 넘기 직전에 있는 정자인데 이 피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옷깃을 이렇게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한 번 앉으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옷 확 풀어 헤치고 이게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맥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 이게 아까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이 맥판을 지나서 바로 이제 단발령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단발령에 올라가면 금강산이 쫙 보이니까 꼭 단발령에서 금강산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단발령에 보면.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금강산이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돌산으로 이제 그려놓는데 저 단발령은 왜 단발이냐? 단발은 말 그대로 머리 깎는 겁니다. 예, 머리를 깎는데 보통 이제 이상하게 뭔가 하여튼 하나가 이렇게 쫙 유포가 되면 그리로 자꾸 가는데 마이태자가 저기에 머리 깎고 이제 들어간 데라고 그래요.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의 아들이 신라의 망국을 한탄을 하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마이를 입고 평생 동안 나오지 않아서 마이태자가 저기서 머리를 깎고 금강산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저기가 단발령이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근대에 와서 생긴 얘기고요. 왜 단발령이냐면 말 그대로 이게 금강산이잖아요. 불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나도 속세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단발령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대부분 구활은 그렇게 다 기록돼서 나오죠. 여기 단발령 넘어서 초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장하던 금전묘구에 장한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일제강점기 때의 장한사의 모습입니다. 유명하니까 사진을 다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 장한사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내금강의 모든 물들이 거기 들어가면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린다. 이거 바로 백천동, 말 그대로 백천이에요. 수많은 물들이 흘러내려오는 백천동에 들어가는데 여기 가면 이제 명경대, 옥경대라고 하는 우뚝 솟은 바위죠. 바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요한 모습인 영원동. 그리고 그 뒤에 영원동 뒤쪽에 백탑동이 있는데 백탑은 뭐냐면요. 마치 이 산 생긴 모양이 탑을 쌓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백탑동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백탑동 보면 어디로 가냐면 송라동 갑니다. 여기 가면 이게 망고대라고 하는 아주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정철이 이렇게 관동별극 잘 아시죠? 정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헬망봉 하늘의 치밀어 무슨 일이 사례리라 천감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와 너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겠는가. 이처럼 우뚝 솟은 게 어디 세상에 다시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관동별곡에다가 찬탄을 이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밑에서 보는데 여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올라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쇠줄을 수직으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내려놓습니다. 그거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허균 아시죠? 허균이 저기 올라갑니다. 저기 올라가려면 가서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허균은 근데 약간 생각이 좀 호방하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갈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내금강에서는 만폭독을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의 주사찰 법기보살이 머물고 있던 주처인 표은사가 여기에 있고
북쪽에 이제 금강대가 있는데 이 만폭동의 너럭바위에 가면 복례풍악 원화동천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이제 복례 양선이가 새긴 글씨인데 초소로 대자로 새긴 글씨인데 여기 지금 남아 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네, 여기 복례하고 풍악은 금강산의 이름을 얘기해요. 풍악이 신선이 사는 곳과 같고 복례. 원화동천은 이제 뭐냐면 신선이 돼가지고 천상 신선이 사는 세계로 올라갈 만한 경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글씨가 이 만폭동의 쉽게 만폭동의 값어치가 100원이면 이 양사원의 글씨가 50원치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글씨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당시에 뭐 초소로는 가장 대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수영이라고 이 사람도 참 독특한 양반이에요. 만폭동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다가 복례풍악 원화동천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림에다가. 양사원은 간성문서를 쓰면서 금강산을 수시로 들락날락 거랬던 인물이고 나중에 강릉무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영동 쪽에 초소만 나오면 다 양사원일 거라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도 글씨들도 있는데 이게 만폭동입니다.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하얗게 있는 사람 이건 조선 사람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유람하면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조선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짐꾼 셀파죠. 셀파로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표운사인데 표운사는 일제강점기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없어지고요. 여기 금당하고 여기 산문만 남아 있습니다. 다 해철됐습니다. 여기 승려가 숙종 때인가 이 승려 몇 명 사는지 물어봤는데 150명 정도가 여기 이제 기거하고 있을 정도로 큰 대찰이었습니다. 표운사는. 그 다음에 표운사 가까운데 정향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이 헐성루라고 하는 사찰의 누대에서 보게 되면 뭐 계심대, 방광대 앞에 있는 큰 봉우리들이 한눈에 바라 보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금강산 그 전경을 그린 그림이 혈성루 망금강이라고 하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방광대라고 하는 거는 방광 한자를 써야 돼. 방광하면 사람 그 방광을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은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고려 태조가 여기가 단무갈 신앙으로 유명하니까 금강산에 왔다가 단물갈 구설이 딱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갖고 팍 빛을 발하니까 왕건이 군사들과 고개를 숙여서 그 부처한테 예부를 냈다. 그래서 배점, 고개를 배점, 그 다음에 그 대를 방광대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룡담, 선담, 구담 이런 이제 이 담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물이 어디 떨어지면은 거기에 동그란 이제 웅덩이를 하나 만들고 또 그 웅덩이에 물이 또 흘러서 밑에 내려가서 또 웅덩이를 만들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 8개가 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속으로 돼 있다. 그래서 8담 8개의 연못처럼 돼 있는 곳. 정향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분설담, 이렇게 벽화담, 이게 그 8담 중에 하나인데 선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장소. 유람을 하게 되면 여기를 꼭 들립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하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일출봉과 월출봉이 있는데 어느 산에 가도 일출봉, 월출봉은 있어요. 마하연은 마하반야바람 일타심경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다 불교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원통함은 여기 이제 암자가 있어서 원통함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고 그 다음에 수미탑은 이것도 말 그대로 부처가 그 부처를 상징한 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수미탑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근강은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그거 보면 이제 이리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외근강을 가는데 보통 저기까지 안 보고 조선시대에 유람했던 사람들 인원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여행기가 남겨놓은 게 한 120편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내근강만 보고 돌아가요. 서울로. 왜 저기 넘어가고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수미봉 지나가면 거기 가섭봉도 역시 부처입니다. 부처는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앞으로 다시 또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속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부처는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섭봉도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로봉 바로 밑에, 약간 밑에 쪽인데 여기에 이제 영랑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내근강에서 외근강으로 넘어가거나 외근강에서 내근강으로 넘어올 때는 저리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꼭대기로 넘어가기 힘드니까. 비로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밑에서 구경만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양성이라고 하는 금강산의 명칭을 그대로 갖다가 쓰질 않고 또 일정 봉우리를 중양성이라고 이제 하는 명칭. 그 다음에 여기 내수점, 안문점, 요걸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비로봉에, 저기 편말로 비로봉이라고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찍은 사진인데, 써 있고, 바로 비로봉에 올라가면, 외근강 쪽을 보게 되면 바로 동해바다 저렇게 그대로 이제 보이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요쪽이 내근강, 요쪽이 외근강 쪽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묘길상이거든요. 사람이 요만해요. 여기 사람. 안반에다가 꼭 dun항석굴을 꼭 연상케 하는 그런 석불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림으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외근강을 가게 되면 유점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은선대, 12폭, 만경대 이런 쪽을 보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유점사가 이렇게 컸어요. 유점사도. 유점사는 산 중턱에 있기보다는 산 기슭에 낮은 곳에 좀 위치했던 사찰이거든요. 그 유점사 안에 이제 백청교라고 다리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를 이제 건너다니는 계곡 건너다니는 곳에서 교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또 유람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여기 은선대에서 마주 보면은 이게 12구비로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가장 또 장관이었다라고, 그리고 저도 이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박달령이라든가 많은 이런 봉우리들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잔도라 그러죠. 보통 절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잔도들을 타고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쇠발뚝을 많이 박았어요. 그게 이제 민족 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냥 동아줄을 해놓으면 썩잖아요. 그 누가 잘못하다가 걸어놨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자꾸 올라가서 또 끊어져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쇠줄을 갖다가 주로 많이 걸어놓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민족 정기를 훼손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아놨다가 이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강산에 쇠말뚝 박은 것들은 대부분 다 연달아 박혀 있는 것들은 쇠줄 갖다 걸고 잡고 올라가는 그 줄 걸기 위해서 박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발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발연. 이것도 역시 연못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치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치폭. 이 치폭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폭포가 이렇게 착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옷 다 벗으면 안 돼요. 속옷만 입고 여기에서 폭포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뻥 떨어지는 거야. 달릴치야, 달릴치. 그러니까 폭포를 달린다. 치폭하는 놀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예. 치폭을 이제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상발연하고 하발연에서 이 치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치폭 놀이가 여기서 유행하다 보니까, 이 발연에 여기 이제 암자가 하나 있는데, 이 승려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대부들이 지들이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어린 승려들을 오라 그래요. 와갖고, 야, 니네 빨가벗고 저기 갖고 치폭해라, 치폭하라 그러고, 그분이 구경하는 거야. 계속. 선조의 사위가, 신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부마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사위로서의 이제 휘호를 받는데, 그 사람이 아주 웃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금강산 갈 때 이쪽 가평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금강산 그 보고 난 다음에 가평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성으로 가거든요. 이 양반이 개구죠. 승려들을 여기 가갖고 부른 거야. 한 5명 불러가지고 타라 그랬는데 승려들이 막 타는 거 보고 와, 잘 탄다 그러고 막 타거든요. 근데 왕벌이 한 마리가 나와갖고 어린 승려 이마를 갖다가 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승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물속에서 나뒹구니까 야씨 재미없으니까 그냥 집어쳐 이렇게 한 내용들도 이제 기록에서 보이고 그러거든요. 저 치폭을 지금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물론 춘천도 있겠지만 저거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동해 무릉계곡 가시면 그 삼어사 밑에 그 무릉 반석에서 여름에 가면 다 저 치폭해요. 전부 다. 예. 저도 뭐 처가 거기여가지고 가서 많이 했는데 참 거기 갈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거기에 바로 암강문들이 유람하는 사람들이 암강문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피서객들 때문에 지금 다 문드러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글씨가. 예, 이게 치폭이 굉장히 유행했던 놀이 중에 하나였고 이 신계사가 지금 북고성군에 이제 금강산 기슭에 만들어졌던 사찰이고 이 신계사가 언제 소실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불이 나갖고 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맞는 기록인지 모르겠어요. 기록을 하나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연히 찾았는데 이 신계사 밑에 이제 이게 평지 쪽에 있다 보니 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역에 이제 역에 사는 노비가 이 신계사에 가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고성에 오는 분들마다 여기 가자고 그러니까 신계사 금강산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그 역로가 계속 안내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불 질렀다라고 하는. 강릉의 한성중도 그렇게 하고 불타갖고 몇 번 사라진 적도 있어요. 오는 놈은 좋죠. 근데 그거 뭐 수발 들고 이러면 짜증나니까. 옥류동 이게 비봉폭포입니다. 네. 이 비봉폭포는 실제로 있는 것보다 저기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멋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이 구룡폭포입니다. 구룡폭포. 이 구룡폭포는 원래 위에 상팔담에서 이렇게 8개의 연못들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 와갖고 물이 쫙 떨어지는 거를 이제 구룡폭포.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큰 연못이 만들어지죠. 이걸 구룡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룡연, 구룡폭포. 근데 여기에 가면요, 아주 미륵불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요만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요만하거든요. 이 글씨가 사람보다 더 커요. 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밑에 이제 조금 설명이 있고 저 미륵불이라고 하는 글씨가 누구 글씨냐면 해강 김규진이라고 하는 근대 서화가 아주 유명한 서화가의 글씨거든요. 그러면은 저 글씨를 그 김규진이가 저기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큰 붓 가지고 지가 저 썼을까요? 종이에다가 미륵불 쓰고 갖다 이따만하게 새겨라고 주고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새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유점사의 승려가 3년 동안 밧줄에 매달려 갖고 새겼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3년 동안 죽음으로써. 그러면은 자, 우리 어디 가나 다 있는데 이렇게 경치정보 곳곳에 가면은 사람 이름 써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각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암각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문양이 있으면 암각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행하는 데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대부들이 새기지 않습니다. 새기지 않고 저거를 글씨를 써주고 가면 거기 현지에 있는 누군가 이 글씨를 여기다 새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면은 그 각수가 와가지고 글씨 새기는데 산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승려들을 불러갖고 새기는데 저런 글씨를 새기는 승려를 각승이라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승려들이 사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거기다 글씨를 새겨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여기에 금강산에 있을 정도로 뭐 우리 하면 김일성, 수령, 만세 그거 저 새끼들은 저기 칸에다가 저질러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에 다 새겨놓은 게 더 많아요. 그거보다. 근데 자 이건 하얀색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근데 보통 다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보통 다 저렇게 글씨를 새기면 인주 아시죠? 인주. 빨간색을 갖다 거기 다 바릅니다. 원래 다. 바르고 회칠을 해서 바르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다 닦여갖고 없어진 거예요. 지금 거창에 가면 수승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그 명승인데 거기에도 글씨가 엄청나게 바위에 많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인주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주를 바르거나 회치를 내가지고 저렇게 하얗게 이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룡폭포의 모습이고 여기 일제강점기 때 찍은 건데 여기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조선 사람이죠. 여기 세워놓고 이제 일본 사람이 찍은 겁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삼선암, 뭐 귀면암, 그 다음에 만물상은 우리가 보통 금강산 하면은 만물상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내금강에 있는 게 아니라 외금강에 있는 거예요. 만물상. 이게 생긴 게 봉우리가 뭐 진짜 오만 모든 걸 다 갖다 놓은 것처럼 형형색색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만물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선대에 오름 여기서 이제 이 천선대에서 반대쪽으로 바라보는 만물상 경치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 가서 외금강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보는 순서가 해금강이에요. 해금강. 해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산 줄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바다 안에 바닷속의 금강 그래서 해금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제 해금강 쪽에 여기 영랑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영랑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랑은 신라의 화랑의 이름이었던 영랑을 따가지고 붙인 게 저 영랑입니다. 속초에 영랑호가 있죠. 그러니까 영랑호는 두 개 있어요. 북고성군에 영랑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속초에 영랑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통용해갖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죠. 영랑이 누구냐면 뭐 영랑, 술랑 뭐 이렇게 해갖고 4명의 그 신라의 화랑들이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유호산소 그러니까 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수련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와서 유람을 하고 가거든요. 그 4명이 그 4명의 화랑을 신선에 빗대갖고 그 신라 사선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그건 대영랑이라고 대화랑 중에 한 명이 영랑인데 그 영랑이 다 거쳐갔던 곳에 영랑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되는 거고 영랑호, 영랑점 그 다음에 그 신라 사선이 차를 달에 마셨다라고 하는 곳이 강릉의 한송정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차문화의 시원지 기록상으로 제일 이른 시기 차문화의 시원지 내일 그 차문화 축제 내일 강릉에서 합니다. 속초 영랑호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금강에 이제 군옥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렇게 이제 해금강에 또 만물상이 있어요. 해금강에도 만물상이 있듯이 만물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칠성대가 있는 쪽에 이제 모습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해금강에서 제일 유명한 건 통천의 총석정입니다. 이게 관동팔경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관동팔경 얘기할 때 총석정, 그 다음에 청간정,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들은 뭐 그렇게 불릴만 한데, 이 총석정은 이 총석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위에 정자를 하나 지었거든요. 이게 바로 총석정입니다. 다른 것들이 정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도 총석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도끼로 내려 찍은 것 같아. 도끼로 나무를 막 내려 찍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멀리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냐면 배 타고 나가서 봅니다. 배 타고 나가서.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동팔경 중에 하나가 3.1포가 또 여기도 해금강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 일대를 해금강 지구라 그래가지고 명승으로 다 지정을 지금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3.1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의 4명의 화랑이 와서 3일 동안 놀았다 그래서 3.1포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거고, 이 3.1포 안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정자 이름이 사선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라의 사선의 이름을 따서 사선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다 이게 역사적 연원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무하고 구선봉인데, 여기도 해금강 지구에 들어간, 이거는 DMZ 박물관에서 보면 보여요. 이 가모는 걸같이 맑은 호수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이 가모는 경포도 가모라고 부르고, 가모라고 부르는,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경호, 감호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되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국에 있는
경호, 감호를 갖다가 빗대어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당현종 때의 그 비서를 비서가, 그러니까 벼슬을 지냈던 하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취팔선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나라 때 시인 중에서 술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태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술을 하도 많이 좋아해갖고 어떻게 죽는다 그래요? 달도 좋아했죠. 술 먹고 저기 저 물속에 있는 달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었다라고 일화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했던 8명을 뽑아갖고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지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절강성인데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 유명한 산인데 그 기슭인데, 그 당현종이 술 너무 좋아하니까 야, 그래 너 고향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풍광 즐기면서 놀아라. 그러면서 그 동네의 회계산 기슭에 있던 호수를 한 구비를 떠가지고 하지장한테 하사를 내줍니다. 그 호수가 경호, 감호, 하지장 이름을 따고 하감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양산이 이 호수의 이름을 감호를 명칭이 붙은 것도 자기도 하지장처럼 치사객이죠.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갖고 살고 싶은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 하지장의 경호, 감호에 빗대가지고 이거를 이제 감호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산정인데요. 이 해산정은 어디 있는 거냐면 북한에 있는 고성군 관하에 있던 원래 관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외금강이 굉장히 잘 보여서 여기도 하나의 명소로 크게 각광을 받았고, 해산정은 관동팔경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초기에 그 관동의 8개 명칭, 팔경이라고 하는 명칭은 쓰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해산정이 일찍부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아지 사람들이 많이 자잖아요. 거기서 객사에서 여기 올라가서 보면 외금강이 잘 보인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8시까지로 제가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사대부들이 산에 유람 가면은 지들이 걸어 다녔을까요? 안 걸어 다녀요. 가마 타고 다닙니다. 가마 타고 산에. 승려들이 매는 가마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 가마는 대나무로 만들어서 승려 2명이 멜 수 있는 가마였는데, 그 가마를 타고 산에 올라갑니다. 다닙니다. 친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올라다니는데, 이게 아까 그 백청교라고 하는 곳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 꽃갈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승려들이에요. 여기에 가마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평지에서는 낙이 타고 왔다가 산에서는 승려들이 매는 가마를 타고 낙이 타고 못 다니니까. 그러면은 젊은 승려들은 가마를 매잖아요. 그래서 그 가마를 다른 말로 남여, 견여, 순여, 대나무로 만들어서 그 승려들 남여승이라고 그러고, 산에서 길을 잘 모르니까 승려를 내려오라 그러는데, 나이 많은 승려가 같이 오면 나이 많은 승려들은 길 안내하는 가이드, 손가락으로 길을 안내하는 데 지로승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오면 되게 싫어요. 진짜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막 가마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그러죠. 야, 저기 올라가면 뭐 좋은 거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니까. 사대부들이 막 웃어요. 자기 글 쓰면서. 승려들이 가마 메기 싫어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쓰는데, 한 명을 가마를 매려 그러면 40명에서 50명이 동원이 됩니다. 금강산을 한번 보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명이서 사람, 저 같은 놈 하나 이렇게 메고 평지 가라 그래도 저까지밖에 못 가요. 산 올라가면요, 조금만 가면 또 바꿔야 돼요. 백호 윤유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금강산에 이제 유람을 갔을 때에, 아까 보면 그 내수점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 안문점. 그 안문점이 바로 승려들이 가마를 교대하는 장소예요. 뭐냐면 그 큰 산을 한 승려들이 다 메고 다니면은, 그 승려들이 야마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강산처럼 큰 곳은 승려들이 그 가마를 메는 구역들을 딱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내금강에서는 표원사의 승려들이 가마를 메고 가다가 내수점 딱 가게 되면 유점사나 신계사의 승려들이 와가지고 가마를 교대해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유람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가마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들도 금강산에 유람 오면은 저렇게 가마 타고 다녀요. 조선인들이 메고 다니는 가마 타고. 이름이 사이코 마코도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예, 가마 타고 다닙니다. 부부가 같이 와요.
그 가막군들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다 이제 돈은 조금씩 줬어요, 이때.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 신호가 자꾸 오는 것 같아가지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선생님. 아까 박지원 네. 얘기 나올 때 그 노세 가격이 100냥이라고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예. 경비 총액을 얘기한 게 아니나 싶고. 아니, 기록상에는 낙이 살돈 100냥이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가 그때 당시 돼 있었어요. 노비가 잘 나가는 노비 한 10냥, 그리고 좀 힘센 노비는 15냥 정도 그리고 그게 일반 노동자들이 임금이 2.5전 정도 하는데 그거 치면은 100냥이면은 제가 그거 노세값보다는 다른 값일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저는 기록상에는 100냥, 그 노세값만 딱 100냥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거 명확하게 기록이 나오는 이제 얘기니까. 예. 도로에 대한 질문인데. 도로요? 예, 예를 들면 네. 그뭐 대로라고 해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9개 도로 예, 나오잖아요. 예, 영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죠.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어떤 사람 뭐 16m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지난주에 모임에서 대관령 일길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예. 대관령 일길이라는 거는 고영산이가 만들었다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거기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갈 정도. 예, 고영산이 그거 만들어갖고 나중에 부관 참시되는데. 근데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그 9개 대로 중에서 그 영동으로 가는 대로는 지금 고속도로에 깔려 있는 건지, 그래서 대관령 일길을 갔는데 완전히 숲속길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2명 정도 지나가기 힘든데,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대관령 일길이라는 거하고 그 예를 들면 대로라는 거하고 같은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 길이 여기 아까 7일 정도로 나왔는데 그 넓이나 이런 게 그냥 오마차 같은 게 다 다닐 정도의 길인 건지. 단일치 정도의 길이고요. 그 관동대로라고 보통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근데 대관령 옛길은 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동 쪽에 나 있는 대로는 그 강릉에서 경주까지 연결되는 동해안 따라 칠봉국도 있죠. 예. 거기를 대로라고, 거기까지만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성까지 연결되는 거. 여기서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쪽으로는 대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그 규정하는 대로들, 뭐 구룡령 옛길, 뭐 대관령 옛길을 대로라고 하는데, 거기 조선시대 때의 기록, 뭐 신라시대 때의 기록에 대로가 이미 영동 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고성까지 대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근데 솔직히 그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대로라고 하는 거하고, 폭을 갖고, 크기를 갖고 대로라고 하는 개념은 참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넓은 길이 있었던 거는 경주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길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길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영남에서 관동으로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관동대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간혹 가다가 관동대로가 옛날에 사용되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관동을 연결하는 큰 대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붙여서 관동대로.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관령을 넘는데 이번에 갔던 그 정상부에서 내려가다가 반정이라는 데서부터 내려가는 그 일길이 그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거기 사람들 다뜬 게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예. 이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 예를 들면은 뭐 관리가 부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내고 간다든지 그랬는데도 그 길을 다닌 건지 아니면 그게 맞아요. 다른 길이 또 있는. 그 길이 맞고요. 거기 12에서 대관령 목장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원래 온 길이 거기로 있거든요. 그 옛길이 연결되는 게 거기고, 거기에 명칭이 그래서 원읍고개예요. 원읍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릉 부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대관령을 넘어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길 지나가면서 야,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근무하냐라고 이제 그 길로 내려가다가 부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지를 떠날 때 강릉의 풍속이 좋고 떠나기 싫어가지고 바로 그 고개 대관령 옛길 꼭대기에 올라가서 강릉을 보고 울었다라고, 가기 싫어서 울었다라고 해서 오누리고개, 원읍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관령 옛길 따라가 이병합 빛 있잖아요. 거기 그쪽 지나서 올라오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끊어진데, 거기서 휴게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타가지고
대관령 국사성황 아시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양떼목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로 지나다녔어요. 그 길은 분명히 있는 길이고 거기 반정이 자리도 사실은 그게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뭐 복원한 게 아니고 그건 뭐 계속 그 길로 계속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다녔었고 심지어 저희 할머니도 거기를 다니셨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평창에서 화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누리고개 해가지고 그 길로 계속 다니셨었어요. 그 길은 뭐 명확하게 다녔던 길은 맞습니다. 근데 우마차가 다니거나 그러기에는 사실은 거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마차를 거기서 끌고 다녔다기보다는 정상 쪽에 있다가 올라오는 걸 실어가지고 가는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마차는 사실은 다니기가 좀 힘든 건 맞아요. 거기에. 그런데 다만 대로라고 하는 개념은 넓이 폭만 갖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를 보통 우리가 큰 대자를 써갖고 대로. 그러니까 주선이 있고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선은 다 대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관령 옛길은 강릉에서 저쪽 구룡정 옛길은 넘어가는 주선의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선을 대로로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뭐 대로의 개념으로 포함시켜도 틀린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폭 갖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 동내산을 네.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로 네. 붙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방장산을 지리산으로 그리고 영주산을 한라산으로 붙인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삼신산을 빗대했는데 민족 영산으로 그때 지리산 최천 때문에 영산으로 받았고 한라산은 남쪽에서 이제 제일 큰 산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민족의 영산으로 여겼던 곳이 세 곳이 있는데요. 그게 금강, 지리, 한라예요. 백두산은 영산으로 여기진 않아. 영산으로 여겼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혹시 그 백두산이 거기가 그 백두산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원래 청나라 그 황제들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 산산길로 넘어가면 잡혀서 죽고 이제 국경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서 백두산 정계비를 거기에다가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백두산이라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백두산을 잘 모릅니다. 거기 가기도 극히 드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산이 세 개인데 사실 한라산도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물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민족의 영산으로 가장 많이 꼽히던 곳이 거기 세 개하고 묘양산 이렇게 네 개 정도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산을 빗댄 건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묻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지리산하고 금강산이 사대부들이 유람을 계속 거기서 많이 하면서 복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금강산이 싫으니까. 그 다음에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처음 얘기하셨던 분들은 신명구라고 하는 학자가 원래 있어요. 신명구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했던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 그걸 붙였고 그 다음에 허균이 그렇게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붙여나가다 보니까 지금 세계를 빗대는 경우가 있고 단 묘향산을 복내산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유명한 당대 명산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심지어는 저기 경주 있죠, 경주. 경주에 가면 거기 금강산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주에 가면 금강산이 있어요. 지금도 금강산 명칭 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하고 경주에 있는 금강산하고 헷갈려갖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금강이 생긴 위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대표로 그걸 가장 많이 썼으니까 두류산을 지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산이 금강산만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으면은 예를 들면 소두류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결국은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그 화행 현상이라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입으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가 이제 명사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화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소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금강산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로 표현하면 소금강인데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작은 금강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자식 명칭 소금강 그걸 하나 이제 명사화 시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화행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가 복내라고 하는 명칭은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꽤 여러 군데 산에
그 복내라고 빗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강산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